청문회 때 제가 첫 질의를 그 김상조 교수님하고 했던 거,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주진영 선생하고 했는데 이 주진영 선생하고 했을 때가 너무 약발이 세갖고 앞에 있게 김상조 선생님께 다 묻혀버렸어요. 그리고 김상조 선생님은 말씀이 빠르셔서 이게 질의응답을 굉장히 내용이 많았어요. 우리가 자료 잰 듯이 딱 했는데 이렇게 주 선생하고 할 때는 제가 자꾸 딴 소리를 조금씩 빼면서 해갖고 이제 거기서 애드립이 나오는 바람에 그 조폭이 나온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때 이제 김상조 선생님이고 우리가 그때 삼성의 농단을 파헤칠 때 가장 이제 그 메인으로 이 일을 준비해줬던 겁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김상조 선생을 원래 아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계세요? 그러시죠. 네, 그래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이 김상조 선생님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성대 교수신데 한마디로 제가 얘기한다면 삼성의 저승사자세요. 그게 제일 심플한 말이고 20년 전부터 삼성을 연구해 오셨던 분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 박사께서 한번 공 선생께서 이 김상조 선생님 네. 설명 한번 하시고 개인적인 연분부터 설명을 하면 이제 그 정운찬 선생님이 90년대 초반부터 자기 대학교의 그 제자들이랑 같이 대학원 또는 졸업한 이제 그 생들이랑 한 달에 한 번씩 그 금융연구회라는 세미나를 했어요. 지금도 합니다. 사실은 오늘도 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27년 한 26년째 하고 있는데 28년 들어가네요. 거기에 이제 그 멤버로서 저는 96년에 와가지고 이제 정원찬 선생님이 이제 저보고도 오라고 해서 처음에는 안 나가다가 몇 년 있다가 이제 나갔는데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에서 재벌 개혁 운동 특히 그 주주의 권한을 통한 재벌 개혁 운동이라고 하는 일종의 말하자면 이제 혁신을 했던 곳이 그 참여연대에서 했던 것이고 그 당시 이제 했던 게 장하성 교수, 김상조 교수, 또 돌아가신 김기현 교수, 그다음에 김진방 교수 이렇게 해서 이제 했었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저한테 정원찬 선생이 이제 소개하기를 제자 중에서 김상조가 제일 나아 최고야 나한테 맨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가 그랬어요. 그런데 세미나를 하면서 쭉 한 20년을 보면은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에서 재벌 개혁에 관련돼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제일 최고의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뭐 이런 문제는 제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좀 잘 모르겠으면 재벌 관련된 개혁 뭐 이런 거 갖고 잘 모르겠으면 김상조 선생한테 묻거나 아니면 전성인 선생한테 홍익대에 있는 전성인 선생한테 물어요. 그러면은 대강 얘기가 정리가 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게 나중에 요령인데 그 세상의 모든 분야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좋은 건 아는 사람을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필요할 때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지만 대신에 또 한편으로는 아는 사람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요번에 그 청문회 때도 손 의원께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처음부터 김상조 교수랑 같이 가자. 그래서 왜냐하면 가장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김상조 교수를 데려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김상조 교수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엔 너무 놀랄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해요. 오늘도 지금 10시에 토론회 갔다 오고 오늘 또 끝나고 나면 또 4시에 또 세미나 가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대선 후보들이나 지금까지 과거에도 그렇고 대선 후보나 아니면은 정당에서 경제 관련된 입법을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김상조 선생을 한번 물어보고 지나가는 게 아예 다 루틴하게 돼 있습니다. 아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자기네들이 안 하는 또 폐단은 있긴 하는데 그래서 신문 잘 보시면 특히 진보론 기자들이 재벌개혁 갖고 아주 기사 쉽게 써요. 뭐냐면 간단하게 팩트 보고하고 뒤에다가 김상조 의견, 전성인 의견 코트 달면은 그런 이제 기사가 맨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거 응대해 주지 말아라 이제 그러는데 몇 년 동안은 방송 같은데 안 나타났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부탁을 하니까 이제 왔는데
그동안 방송 안 나타났던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그 2012년 그때가 제가 만으로 50세가 되던 해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남자가 나이 50이 되면 몸에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데 그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질 수 없는 선거를 진보진영이 2번 연달아 졌습니다. 그러니까 감정 통제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2013년에 이제 지금 오늘 아마 얘기 중에도 나올 텐데 상법 개정과 관련한 국회 공청회가 있었는데 그 공청회에서 그 공식적인 자리죠. 제 감정이 폭발했어요. 정말로 이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 쪽의 그 상법학자들 전부를 다 매도해버리는 완전히 감정이 폭발한 상태가 됐는데 그걸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단순한 개인의 어떤 학자가 아니라 시민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감정 조절이 가능할 때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그러면 그 2번의 선거를 왜 졌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반성을 좀 했어요. 사실 저 오늘 이 자리도 별로 나오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삼성 문제든 재벌 개혁 문제든 더 나가서 경제 전체 문제든 일반인들한테 쉽게 설명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방송 매체는 굉장히 내용이 전달되기보다는 이미지만 강하게 남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하면 경제 문제를 차분하게 접근하지 않고 굉장히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그게 결국은 굉장히 선정적인 구호로만 딱 끝나는 그런 것들이 많았고요. 이게 결국은 진보 진영의 집권 능력에 대한 대중의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때 2012년에 왜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후보한테 졌을까? 공약집을 읽어보면 문재인 대표가 훨씬 더 잘 준비했어요. 정말로 박근혜 후보의 공약집은 읽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그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왜 졌을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집권 능력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했다. 결국 그게 선정적인 구호의 폐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제가 경제개혁연대의 책임자의 일은 계속하고 종이신문 기자의 코멘트 요청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만 방송에 나가서 9시 뉴스 5초, 7조 멘트 그거는 정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리는 데는 그 이상의 수단은 없지만 그건 오히려 대중들의 경제 인식을 왜곡할 뿐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요. 그래서 딱 끊었어요. 3년 동안 딱 끊은 건 아니고 이거 거짓말했네. 손석희 사장의 뉴스룸에는 딱 3번 남았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제가 손석희 사장한테 빚을 진 게 있어서 1년에 한 번씩은 끌려나갔고 그거 이외에는 전혀 안 하다가 이번에 또 청문회 등등 이제 삼성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2017년부터는 조금씩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문회 나가셔서 주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뭐 주정 선배께서 SNS 스타가 됐지만 사실 이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로부터는 김상조가 삼성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차분하게 정리를 잘 해줬다. 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업계에서는 김상조 선생님이 떴고 예. 일반 대중한테는 주진영. 예. 저는 공영방송 선생. 스타일이고 예. 주 선배는 저는 종편 스타일로 SNS 스타일. 일반 우리 지지자들이나 이쪽에서는 제가 떴습니다. 그래서 여기 셋이 같이 김상조 가면 선생이 떴다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요.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들 인정을 알죠. 받은 지가 벌써 뭐 따지지 오래된 마세요. 사람이니까. 그걸 꼭 챙겨가지고 가야 돼. 우리가 그 내용이에요. 얘기한 거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주 선생님께서도 이 질문을 좀 준비하셨고, 저도 이제 SNS에서도 봤고, 또 우리 이 같은 이제 SNS에서 계속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제가 중간에 어려운 얘기 나오면은 제 수준에서 묻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듣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해드릴 것이고요. 처음 시작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회 보좌관 항상 토요일 날도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오는데 본인 한번 얼굴 비치고 인사 좀 해주세요. 오늘은 김성회 보좌가 굉장히 질문이 많습니다. 오늘. 예, 공 선생님이 양복이 어울린다 그래서 양복을 입고 나왔고요. 질문 워낙 멍청한 질문이긴 한데 뭐 질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건 뭐 중간중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껴들어서 네. 얼마든지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 조금 아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정했어요. 김상조, 주진형, 삼성을 말하다. 삼성을 씹다.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감정적으로는 그냥 삼성을 말하다. 우리 지금 이틀 지나니까 지금 저도 감정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너무 분해갖고. 그래서 그 얘기, 지금 이재용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얘기들 한번 처음에 서로 한 분씩 의견들 얘기 좀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우리 공 선생님, 어떠셨어요? 그저께 그 반응을 보시고? 그랬나 보다 그랬어요, 저는요. 왜냐면, 그 대가성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확실한 증거를 기준으로 볼 거냐라는 것은 사실은 좀 불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유라, 최순실한테 돈을 준 거는 알겠고, 그 전에 이러고 저러고 자기들끼리 뭐 얘기를 한 건 알겠지만, 삼성물산 합병에 관해서 콕 찍어서 청탁을 했고 그래서 국민연금에 개입을 하고 돈을 줬다라고 하는 증거를 갖다 구체적으로 잡겠다 싶으면 그럼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제 방송에서도 표현했던 건 뭐냐면 아니 눈을 꿈쩍했는지 옆구리를 찔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박근혜나 아니면은 안종범 수석 같은 사람은 이게 자기들이 보기엔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뿐이다. 삼성이 해달라고 해서 한 거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고, 근데 그런지 안 그런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잡기는 어려운데 문제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것을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는 것이 지금 타이밍에 맞는 건지 저는 아마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특검이 아니었고 검찰이었고 검찰이 제대로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시간을 걸려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밑에 사람들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제대로 안 불면 한 뭐 10년 때린다라고 하면 대신에 불면 뭐 한 5년 때려줄게 뭐 이렇게 해야 관련된 사람이 불지 않으면 이것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원래 성격상. 그래서 이제 특검이라고 하는 그 시한이 있는 데서 하기에 과연 할 수 있을까? 구속 조사 이재용을 부른 것 자체도 약간 타이밍이 좀 일렀다 생각했고 구속영장 신청한 것도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일렀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 당장 구속영장이 청구됐는지 안 되느냐를 자꾸 보면 안 되고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좀 더 심경 변화가 있거나 추가적인 뭐 자백 같은 것을 있으면 그걸 갖고 그때 갖고 물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것은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지 지금 구속영장을 시켜서 뭐 우리 분풀이하는 게 포인트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우리 김성애 보자 한번 얘기 좀 주시고 그다음에 김상조 교수님 말씀 좀 듣죠. 네, 저도 뭐 공 선생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 기본적으로는 문체부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정과장들이 다 진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조윤선 장관이 파기하라고 하드디스크도 감춰뒀다가 검찰에 제출하고 제가 그랬어요. 이제 과장이 국장을 찌르고 국장이 이제 그 위를 찔러서 결국은 조윤선이 제가 그랬어요. 김기춘을 찔러서 어제 둘이 같이 구속이 됐는데 제가 몰랐는데 최지성 부회장이 그저께인가 입건이 됐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입건 조치를 안 하고 있었어서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잡는 게 맞긴 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일을 꾸몄던 마스터마인드들은 좀 등한시되어 있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려운데 이제 공선님 설명하신 것처럼 시간상의 문제를 같이 고려해야 되는 점이 있어서 저는 구속 불구속보다는 결국 유죄 무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무슨 재판마다 국민들이 전부 다 가갖고 이걸 뭐 전화라고 관심을 표명해야 재판이 올바로 진행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 이게 사법부의 불신이 얼마나 뿌리 깊은 건지 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희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거 무슨 재판마다 가서 잡아야 되고 촛불마다 나가야 되고 뭘 기소한지까지 봐야 되는 이 자체가 좀 그게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그 사실은 그 구속영장 청구한 날이죠 아마. 그 아침 방송에 주선배께서 나가셨고 저녁 방송에는 제가 나갔어요.
전에 또 이제 저희 둘이 통화를 하면서 사실 이 결과, 뭐 예견했다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뭔가 좀 불길하다는, 그러니까 그 특검이 전략을 잘못 세운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은 저희 두 사람이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이제 뉴스를 딱 보면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마음이 허탈하지. 이렇게 허탈은 했죠. 근데 이제 마음이 무너내릴 정도의 충격을 받은 건 아니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특검 수사에 대해서 사실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결과가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과거의 경험이 있었거든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07년 10월 말에 그 김영철 변호사가 양심 고개발을 하면서 그때는 완전히 삼성 특검이었죠. 그 삼성 특검 때는 정말 한 초반 첫 한 달 동안에는 특검이 아는 것보다도 제가 더 많이 알았어요. 삼성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왜냐하면 저는 김영철 변호사로부터 모든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특검 수사 결과가 끝나고 결과가 발표됐을 때 저는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었던 삼성 에버랜드 전환 사채 헐값 발행 사건에 관해서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 수사 결과만 보고는. 근데 놀랍게도 1심, 2심, 3심 모두 무죄였습니다. 그 바로 삼성 에버랜드 전환 사채가 지금 삼성물산 주식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삼성 에버랜드 전환 사채가 1996년에 발행이 된 겁니다. 이제 2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까지도 해결 안 되고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뭐 그 당시에도 특검 또는 판사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의구심 또는 비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심했어요, 사실은. 그때는. 그런데 그런 특별검사나 판사 개개인에 대한 의구심, 비난 또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특검 수사 제도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없는. 특별검사 대상으로 올라간 사건은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더 나가서 법률적으로는 무지무지 복잡한 사건들이 특검 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특검법도 그렇지만 수사기간이 70일밖에 안 돼요. 그리고 수사검사들도 굉장히 제한돼 있고 이걸 전체 검찰 조직을 다 동원할 수 있는 일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고 하면 아마 이거 수사하는 데만 1년 이상이 걸릴 겁니다. 그거를 70일 동안의 수사를 마쳐서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짧은 기간 동안 1, 2, 3심을 다 거쳐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이 복잡한 사건에 그 촘촘한 어떤 증거들을 다 특검이 확보할 수 있을까? 그렇게 큰 기대하지 마세요, 사실은. 지금 이 특검 수사가 이제 헌재 판결하고 같이 진행되는데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은 형식적으로는 행정법과 관련된 행정 판결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정치 판결입니다. 정치 재판이에요. 그렇지만 특검 수사는 그야말로 형사 재판입니다. 형사 재판은 합리적인 사람이 의심할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아주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 판결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삼성이 동원하는 변호사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들입니다. 여기서 특검 수사가 조금이라도 허점을 보이면 1, 2, 3심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을 때 주선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빠르지 않았나 라는 느낌이 들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김성현 보좌관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는 그 미래전략실 임원 중에서 장충기 사장을 반드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같이 갔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 모든 로비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장충기 사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 특검 수사가 이번에 조금은 핀트를 수사의 어떤 포인트를 잘못 잡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구속영장
단계에서 약간 전략적인 미스도 있었고 뭐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해서 아직 뭐 재판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니까 앞으로 올해 내내 이런 어떤 논란들이 계속될 텐데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큰 기대는 가지지 마시고 그냥 차분한 마음으로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꼬라지지 한번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차분하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걸 일희일비하면 오래 못 사십니다, 다들. 그러니까 차분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 선생 말씀이 이제 가장 여러분들한테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좀 서두르지 않았나라는 생각 저도 좀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끌어오르니까 여기서 뭐 이 정도면은 집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저는 너무 분하고, 그러니까 저도 많은 기대를 했죠.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조금 냉정히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너무 분한데 그때부터 저는 생각했어요. 아침부터. 만약에 이 일이 끝내 유죄가 안 될 수도 있겠다.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오늘도 그 일환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여태까지 당했듯이 계속 당할 수는 없어요. 삼성에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박근혜 정부에 당한 것보다 더 앞으로가 깜깜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김상조 교수님 말씀, 변호사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저는 우리 국민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약점을 많이 노출을 시켰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나타나지 말아야 될 자리에 흔적을 너무 많이 남겼어요. 변호사들이 자기들이 법원리 아무리 자료 갖고 뜯어 맞춰도 안 될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지 못한다면 삼성에 어떻게든지 흠이 가게끔 저는 모든 전력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가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김상조 교수님이나 우리 공 선생 같은 분이 옆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 국민들이 옆에서 다 같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김기춘, 조윤선 구속시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김기춘만 구속시키고 조윤선은 내놓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이재용 부회장 사건 때문에 여기서 잘못했다가는요, 단바닥이 무너져 내리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마치 뭔가 한 것 같이 이렇게 하면서 위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우린 끝까지 이재용 부회장한테 이 초점을 바꾸면 안 돼요. 이재용 부회장 봐야 되고 여기서 논점을 흐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끝까지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이것을 지켜봐야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뭐 손 의원님 말씀에 초를 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아주 낙관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 특검 얘기를 잠깐만 더 해드리면, 사실 제 별명이 삼성 저격수거든요. 저승사자. 뭐 죽여야지 저승사자. 예, 끌고 가야 저승사자가 되는 거예요. 저격해가지고 공포 날려봤자야. 예. 근데 도깨비 보니까 요새는 저승사자가 좀 약하던데. 근데 그때 제가 그 별명을 얻게 된 이유가 하나는 에버랜드 전환 사채였고요. 그다음에 그 3년 후에 99년 2월 달에 역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성 SDS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것이 역시 헐값 발행이 됐는데, 에버랜드 사건은 1, 2, 3심 모두 무죄가 됐어요. 근데 SDS 건은 고법까지는 무죄까지 갔다가 대법에서 파기환송되면서 다시 고법으로 돌아가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 중에서 하나는 무죄고 하나는 유죄가 났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사건이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회사의 주식을, 그러니까 에버랜드 같으면 시중에서 공정한 가치가 주당 20만 원으로 평가되는 주식이었는데 그거를 이재용 부회장한테 7,800원을 줬어요. 그다음에 SDS 주식은 그러니까 장외 시장에서 주당 5만 원으로 평가가 됐는데 7,180원.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 두면 참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사건인데 왜 하나는 무죄고 하나는 유죄였느냐? 에버랜드 전환 사채는 기존 주주들한테, 이게 다 계열사들이에요. 기존 주주들한테 일단 배정하고 얘네들이 다 실권한 다음에 이재용한테 줬어요. 근데 SDX는 한번 해보니까 뭐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구주주한테 배정하는 절차를 생략해버리고 바로 처음부터 제3자 배정을 했어요. 이 부분을 이제 문제 삼고 삼성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걸고 들어가서 어떻게 판결이 났느냐면 어찌됐든 구주주들한테 다 배정을 했다. 그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사로. 그래서 아니 바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주식을 포기했다. 바보예요. 근데 바보라고 해서 다 감옥에 쳐넣을 수 없다. 이겁니다. 판결문의 내용이. 근데 요 SDS 거는 뭐냐면 그 기회조차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배임이다. 이 논리를 누가 만들어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삼법학자가 이 논리를 만들어냈어요. 앞으로도 아마 1년 내내 이 비슷한 정말로 일반인들이 들으면 저게 무슨 말장난이야 라고 할 아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법논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돼요. 이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저 댓글에서 무식해서 용감한 손혜원이라고 저기 써있네요. 그리고 손혜원은 감성 직관만 뛰어나지 정치 역사에 대해서는 무식하다고 나왔어요. 그 무식해서 용감하게 가겠습니다. 알면 골치 아파요. 그쵸? 제가 질문 드리면은 이제 주 박사님, 공 선생님하고 이제 김상조 교수님이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때 대답해 주십시오. 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삼성이란 조직은 도대체 어떤 조직입니까? 아니 본인이 해주세요. 제가 할까요? 삼성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런 상태까지 왔는지 예. 여태까지 그랬는데 노출이 간간이 되는 건지. 뭐 여러 가지가 포인트들이 많은데요. 그 삼성그룹에 입사를 하면 이제 전 그룹 계열사들의 이제 신입 사원들이 다 이제 합숙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외워야 할 것들이 이만큼의 매뉴얼을 나눠줘요. 그 매뉴얼의 가장 첫 부분에 나오는 게 삼성 성공의 비밀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청문회 때도 제가 얘기했던 거죠. 일단 진짜 회장의 영도력, 지도력이 아닙니다. 영도력. 두 번째 미래 전략실의 기획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계열사 이제 경영진들의 전문성.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오늘날의 삼성의 성공을 낳았다. 이렇게 해요. 이거를 자기 머릿속에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삼성그룹에서 서바이벌 하지 못합니다. 주선배처럼. 그게 각인이 안 되면 그 조직에서는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화를 대한민국 국민들도 다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 사람들도 이제는 스스로 믿어요. 진짜로. 이걸 만들어낸 사람들도. 우리 모두가 허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종교구나. 예.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다. 조금 전에 제가 무슨 표현을 쓰려고 그랬냐면 북한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허상을 자기 스스로 믿어버리고 그 다음에 국민 모두를 그러니까 믿게 만드는 힘을 가진 조직이 바로 삼성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잘 작동할까요? 더 나아가서 오늘날에도 과거처럼 유효하게 작동할까요? 이걸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진짜로 허구예요. 일단 여러분들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 특히 삼성전자의 성공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언론들이 뭐 반도체 신화 뭐 얘기하면서 또는 뭐 애니콜 만들어가지고 불량이 나니까 그거 다 화형식 시키고 뭐 이런 식의 리더십을 발휘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회장으로 재직한 게 한 26년 정도 됩니다. 87년 말에 해서 이제 2014년까지 있었으니까. 근데 그 약 16년, 17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이른바 친정, 본인이 직접 경영을 한 기간은 극히 짧아요.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88년에 총수가 됐지만 지금 이재용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가신들과의 일정한 정도 과도기를 거쳐요. 그 기간 동안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진짜로. 그리고 한 5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93년에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통해서 즉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다 바꿔라. 그게 바로 이제 이건희 회장이 친정 체제로 들어왔던 그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업을 본인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성공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동차 이런 거. 반도체는 이병철 회장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새로 시작한 사업 3가지가 있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자동차예요. 자동차. 정말로 성공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게 나라를 말아먹을 뻔했어요. 그룹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외환 위기가 난 다음에 바로 직후에 이건희 회장은 폐암 수술을 받아서 사실은 일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 있었어요. 바로 그때부터 사실은 이학수 부회장의 관리의 삼성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삼성의 성공은 오히려 이건희 회장이 경영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정말로 역설적으로.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재벌들의 변화 또는 3세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시사성이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재벌 총수가 경영에 직접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그 그룹은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4년쯤 돼서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5년 후, 10년 후에 먹을 거를 신수종을 찾아라. 이게 그때 한 말이고요. 위기를 강조하는 그게 그때입니다. 근데 1년도 안 지나서 엑스파일 사건이 터졌어요. 2005년에. 그 다음에 2007년도에 김영철 변호사 양심 고백이 있었고 역시 들어오자마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삼성 특검 수사받았고 그리고 일부분은 유죄 판결 받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특별 사면 원포인트 한 사람만 딱 찍어서 사면한 거를 받아서 2010년에 다시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김영철 변호사 책을 읽어보게 되면 김영철 변호사가 7년 동안 삼성 거기에 법무팀장을 7년 동안 일을 했는데요. 그 7년 동안 이건희 회장이 사무실에 출근한 걸 2번밖에 못 봤다 그랬어요. 근데 그 2010년 경영 복귀 이후에는 일주일에 2번씩 사무실에 나왔어요. 복도에 기자들이 쫙 있으면서 회장님 뭐 어떠십니까 물어보면 이명희 형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이명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내는 그 시점에 갔다가 바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뭘 했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미래전략실 임원들을 만나보면 삼성그룹의 경영은 정말로 미래전략실이 한 거야. 이건희 회장이 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뒤로 물러서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기획되고 관리되고 그다음에 전문 경영인들이 뭔가 비즈니스와 관련돼서는 재량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이 신화부터 깨야 돼요. 그런데 이 성공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미래 전략실에 있는 임원들이 이제는 뭐냐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그룹 전체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이젠 삼성그룹은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저 끝에 있는 계열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정확한 판단을 내리겠어요? 그게 바로 그런 어떤 문제가 물산 합병 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과거의 성공은 이건희 회장이 개입 안 했기 때문이고요. 그런 어떤 삼성그룹의 경영 방식은 지금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은 지난 2년 반 동안 미래전략실 임원들에 의해서 놀아나는 허수아비였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장충기 사장 등등이 이거 너를 위한 거다. 너에게 적대적 M&A가 불가능할 정도의 지분을 만들어줄게. 물산 합병을 통해서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거 많잖아. 그때까지 내 말 따라와. 이렇게 하면서 불가능한 일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무리수를 뒀게 됐고 그 무리수가 불법행위까지 간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삼성과 같은 방식으로 경영하면 안 된다. 이것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의 모습이 허상이다라고 하는 걸 그게 바로 삼성의 변화의 첫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지금 말씀이 그러면은 그 삼성 이병철 회장 때부터 있었던 그 비서실 있잖아요. 네. 막강 비서실이 지금 미래전략실로 왔는데 그 비서실에 있을 때 임원들과 지금 이 미래전략실 임원들의 그 능력이라든지 하는 일의 업무가 좀 다르다는 거죠, 범위가. 예, 사실은 그러니까 좀 오버됐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60년대 비서실을 만들었을 때는 그야말로 비서실 조직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병철 회장 혼자가 모든 계열사들의 상황을 다 보고받고 다 직접 의사결정할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그런 조직이 가장 그러니까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커져가는데 그 소병의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으로 넘어갈 때 처음에 이제 소병회 회장실에서는 주로 그 비공식 참모 조직의 중심이 기획 파트였어요. 기획팀. 그래서 이제 그 기획팀이 삼성자동차를 이제 기획해서 추진하다가 다 말아먹고요. 그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97년 외환위기 때 이학수 부회장 체제로 이제 넘어오는데 이학수 부회장 때부터는 재무팀이 미래전략실의 핵심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숫자를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그룹이나 대우그룹처럼 대마불사의 전략을 가지고 규모를 키워서 오히려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는 그 방식으로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학수 부회장 시절에 재무팀은 숙소지향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관리하는. 그게 이제 뭐냐면 숙소가 아니라 효율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지. 예. 그러니까 이제 더 확대를 안 했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근데 그런 상태에서 2002년도부터 중국 효과가 발휘되면서 그때 이제 삼성전자의 휴대폰 사업이 세계적으로 확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숫자를 가지고 그룹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어떻겠습니까? 계열사들을 관리하는 데는 스마트한 능력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본업은 그게 아니라 바로 총실과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주식을 어떻게 조작을 이기주의만 하고 갖고 한 거지. 합병하고 이제 이런 거에 역시 바로 그 재무팀 소속의 임원들이 관리를 하게 된 거고요. 이 사람들이 결국 세상의 변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과거 방식으로 계속 계열사들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지배 주문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작업을 계속하다가 오늘날의 이 지경에 이르렀다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말씀드릴 수가 그 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삼성의 기획도 참여했던 우리 그 공 선생 한번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생각들을 위주로 한번 지금 이거 삼성 지금 김상조 교수님 하신 말씀을 좀 더 설명하실 거 있으면 좀 보태주세요. 개인적인 경우로 풀면 이제 96년에 와가지고서 삼성에 갔어요. 예, 갔더니 당시 뭐 7사제 뭐 아니면 뭐 이것저것 바꾼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경영 혁신이라는 그 내용을 보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막 우격다짐으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참 이건이라는 사람이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주제에 열만된다, 바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결과 기준으로의 변화에 대한 그 절박성은 이제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뭐 장기 지배주주로서 당연히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그것을 조직의 변화로 어떻게 끌어낼 거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누가 그 얘기하던데 무솔리니가 그 이탈리아에서 그 출산 정책 할 때 뭐 애 안 낳으면 뭐 끊고 감옥 집어넣고 하는 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우격다짐으로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대표적인 케이스가 7시 나와. 그래서 4시에 퇴근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 창의적으로 뭐 자기의 전문성을 길러.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소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턱도 안 되는 짓들 갖다 이것저것 막 해댄 거죠. 그러다가 97년에 나빠지고 금융위기 터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당시에 삼성이 굉장히 비대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익성 떨어지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학수 씨가 이제 비서실장 구조본부장 되면서 상당한 규모를 줄였죠.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 직원만 해도 그 당시에 소리 안 나게 언론에서 30%. 보도를 안 해서 한 30%가 현대자동차는 소리 나게 하면서 정리해고 30% 했고요. 삼성전자는 소리 안 내게 30% 인원 정리했어요. 이게 그건 삼성과 현대의 차이거든요. 언론한테 돈 매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러면서 그다음에 이제 자본 효율성 같은 거 따지고 그러고 방금 말한 대로 이제 기획팀이 몰락하고 재무팀이라고도 하지만 이제 관리팀이라고도 해요. 처음에는 저는 삼성 가가지고 관리 그러게 관리가 뭐야 무슨 말이지? 저 영어로 번역이 안 되는 개념인데 심지어는 그 제가 모시던 그 윗사람이 외국인이랑 만나는 자리에 이제 저를 데리고 왔는데 자기가 넌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관리 담당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보고
그 양반이 영어로 말하고 싶으니까 좀 주차장 관리가 영어로 뭐지? 그래서요. 그 파이낸스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파이낸스는 아니지. 응? 이게 매니지먼트 아니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것도 아니고 자기가 고민해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재무라는 그 삼성에서의 역할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실은 재무랑 관리가 나중에 합쳐서 지금 재무팀이라고 옛날에는 관리랑 재무가 좀 재무는 일종의 말하자면 이렇게 그 파이낸싱 또는 스트럭처링 하는 데고 재무가 관리를 총괄하게 된 퍼포먼스 거지. 관리는 성과 관리는 관리팀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서구 기업에서는 그걸 재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삼성은 근데 그렇게 크게 두 개가 있는데 금융위기를 터지면서 기획팀이 이제 말하자면 몰락을 했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 팀이 있어요. 삼성의 요거가 이제 제가 보기엔 삼성의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팀이에요. 그 감사팀의 검찰 같은 거. 역할이 뭐냐면 삼성의 독특한 컬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깥에는 뇌물을 매겨라. 그래 너는 받지 마. 네. 맞아. 그 엄격한 그 이중 그 잣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 부패에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관계사나 밖에서 돈을 그 받으면 그거는 아주 막 착사를 해요. 그런데 돈 주는 거는 벤치마크를 잡는 게 이건 제가 이건희의 말이라고 제가 전해 들은 말인데 미쓰비시를 벤치마크를 해라라는 걸 사장단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해요. 미쓰비시에 왜 벤치마크를 하라 그러냐면은 미쓰비시는 일본에서도 그 로비를 할 때 잘하는 게 뭐냐면 관료의 처음 사무관 때부터 같이 큰다는 거죠. 미쓰비시라고 그랬어요, 나한테는. 그래서 미쓰비시 하듯이 그렇게 초창기 때부터 관료들을 갖다 미리미리 다 매겨놓고 그 사람이 나중에 갔을 때 하고 그 사람이 관두더라도 그 사람이 계속해서 관리를 해서 관리라는 게 말하자면 이제 계속해서 돈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다시 또 돌아오면 또 뭐 해주고 하는 그거를 아주 중요한 자기네들의 그 말하자면 경쟁력의 요체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은 재벌이라 하더라도 그 독특한 컬처가 있는 것이 외부적인 그 뇌물의 체계화와 내부적인 뇌물의 그 침입을 절대로 막는 것. 거기는 플러스 이제 뭐 일종의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하는 부패 플러스 인사 문제, 파당 를 만드는 걸 엄청나게 그 말하자면 막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같은 고등학교 출신 동문회가 뭐 연말에 뭐 망년을 했다. 또는 대학교 출신들이 망년했다 그러면 그건 감사감이 됐거나 아니면 책임자 묻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한 결과 때문에 그 다른 재벌과는 달리 삼성에는 명문대학교 나온 사람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내부적인 염직성과 내부적인 파당을 막는 것, 이게 한국 사회의 아주 고질적인 거를 이병철 씨가 옛날부터 그것을 굉장히 그 까다롭게 관리를 했던 것 같고, 그것을 꾸준하게 지키는 것이 삼성의 이제 중요한 경쟁력이었다 생각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당시 이제 반도체가 한참 호황이었다가 잠깐 이제 꺼졌을 때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삼성 안에서는 우리가 이익을 1조를 넘었다고 막 그냥 흥감해할 때, 감격할 때였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반도체 혼자 돈을 벌고 나머지는 다 거의 다 적자에 가까웠어요. 그랬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휴대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도체 시장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면서, 그거는 이제 제가 왜 아냐면 그 당시에 반도체 기획에 제가 잠깐 내려갔었다 그랬는데,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256K인가? 그거를 투자를 지금 해야 되나 마느냐, 언제 할까 갖고 엄청 고민을 할 때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뭐 생각을 하지만 반도체라는 것은 상당 부분은 결과적인 면도 모르면 운이 많이 커요. 왜냐하면 그 반도체 팹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보통 옛날에 20년 전에 1조가 들었고 지금은 한 2조에서 3조가 들어요. 한번 짓고 나면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야, 그냥. 감가상각 될 때까지는 한 10년을 그냥 갖고 있어야 돼, 미니멈.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제조업이라는 게 원래 그렇기도 하지만 반도체는 정말 겁나는 게 그걸 어떻게 알아?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사이클을 갖다 우리가 버틸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병철이 반도체를 했다지만 이 반도체를 하는 것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 정부가 꾸준하게 그 안정적으로 그 사이클을 지킬 수 있도록 돈을 대줬다는 것도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청문회 때 제가 첫 질의를 그 김상조 교수님하고 했던 거,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주진영 선생하고 했는데 이 주진영 선생하고 했을 때가 너무 약발이 세갖고 앞에 게 김상조 선생님께 다 묻혀버렸어요. 그리고 김상조 선생님은 말씀이 빠르셔서 이게 질의응답을 굉장히 내용이 많았어요. 우리가 자료 잰 듯이 딱 했는데 이렇게 주 선생하고 할 때는 제가 자꾸 딴 소리를 조금씩 빼면서 해갖고 이제 거기서 애드립이 나오는 바람에 그 조폭이 나온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때 이제 김상조 선생님이고 우리가 그때 삼성의 농단을 파헤칠 때 가장 이제 그 메인으로 이 일을 준비해줬던 여기 계신 겁니다. 분 중에서 김상조 선생을 원래 아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계세요? 그러시죠. 네, 그래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이 김상조 선생님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성대 교수신데 한마디로 제가 얘기한다면 삼성의 저승사자세요. 그게 제일 심플한 말이고 20년 전부터 삼성을 연구해 오셨던 분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 박사께서 한번 공 선생님께서 이 김상조 선생님 네. 설명 한번 하시고 개인적인 연분부터 설명을 하면 이제 그 정운찬 선생님이 90년대 초반부터 자기 대학교의 그 제자들이랑 같이 대학원 또는 졸업한 이제 그 생들이랑 한 달에 한 번씩 그 금융연구회라는 세미나를 했어요. 지금도 합니다. 사실은 오늘도 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27년 한 26년째 하고 28년 있는데 28년 들어가네. 거기에 이제 그 멤버로서 저는 96년에 와가지고 이제 정원찬 선생님이 이제 저보고도 오라고 해서 처음에는 안 나가다가 몇 년 있다가 이제 나갔는데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에서 재벌 개혁 운동 특히 그 주주의 권한을 통한 재벌 개혁 운동이라고 하는 일종의 말하자면 이제 혁신을 했던 곳이 그 참여연대에서 했던 것이고 그 당시 이제 했던 게 장하성 교수, 김상조 교수 또 돌아가신 김기현 교수, 그다음에 김진방 교수 이렇게 해서 이제 했었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저한테 정원찬 선생이 이제 소개하기를 제자 중에서 김상조가 제일 최고야 나한테 맨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가 그랬어요. 그런데 세미나를 하면서 쭉 한 20년을 보면은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에서 재벌 개혁에 관련돼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제일 최고의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뭐 이런 문제는 제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좀 잘 모르겠으면 재벌 관련된 개혁 뭐 이런 거 갖고 잘 모르겠으면 김상조 선생한테 묻거나 아니면 전성인 선생한테 홍익대에 있는 전성인 선생한테 물어요. 그러면은 대강 얘기가 정리가 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게 나중에 요령인데 그 세상의 모든 분야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좋은 건 아는 사람을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필요할 때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지만 대신에 또 한편으로는 아는 사람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요번에 그 청문회 때도 손 의원께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처음부터 김상조 교수랑 같이 가자. 그래서 왜냐하면 가장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김상조 교수를 데려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김상조 교수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 너무 놀랄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해요. 오늘도 지금 10시에 토론회 갔다 오고 오늘 또 끝나고 나면 또 4시에 또 뭐 세미나 가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대선 후보들이나 지금까지 과거에도 그렇고 대선 후보나 아니면은 정당에서
경제 관련된 입법을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김상조 선생을 한번 물어보고 지나가는 게 아예 다 루틴하게 돼 있습니다. 아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자기네들이 안 하는 또 폐단은 있긴 하는데, 예. 그래서 신문 잘 보시면 특히 진보론 기자들이 재벌기업 갖고 아주 기사 쉽게 써요. 뭐냐면 간단하게 팩트 보고하고 뒤에다가 김상조 의견, 전성인 의견 코트 달면은 그런 이제 기사가 맨날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거 응대해주지 말아라 이제 그러는데 몇 년 동안은 방송 같은데 안 나타났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부탁을 하니까 이제 왔는데 그동안 방송 안 나타났던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그 2012년 그때가 제가 만으로 50세가 되던 해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남자가 나이 50이 되면 몸에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데 그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질 수 없는 선거를 진보 진영이 2번 연달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감정 통제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2013년에 이제 지금 오늘 아마 얘기 중에도 나올 텐데 상법 개정과 관련한 국회 공청회가 있었는데 그 공청회에서 그 공식적인 자리죠. 제 감정이 폭발했어요. 정말로 이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 쪽의 그 상법학자들 전부를 다 매도해버리는 완전히 감정이 폭발한 상태가 됐는데 그걸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단순한 개인의 어떤 학자가 아니라 시민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감정 조절이 가능할 때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그러면 그 2번의 선거를 왜 졌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반성을 좀 했어요. 사실 저 오늘 이 자리도 별로 나오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삼성 문제든 재벌 개혁 문제든 더 나가서 경제 전체 문제든 일반인들한테 쉽게 설명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방송 매체는 굉장히 내용이 전달되기보다는 이미지만 강하게 남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하면 경제 문제를 차분하게 접근하지 않고 굉장히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그게 결국은 굉장히 선정적인 구호로만 딱 끝나는 그런 것들이 많았고요. 이게 결국은 진보 진영의 집권 능력에 대한 대중의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때 2012년에 왜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후보한테 졌을까? 공약집을 읽어보면 문재인 대표가 훨씬 더 잘 준비했어요. 정말로 박근혜 후보의 공약집은 읽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그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왜 졌을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집권 능력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했다. 결국 그게 선정적인 구호의 폐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제가 경제개혁연대 책임자의 일은 계속하고 종이신문 기자의 코멘트 요청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만 방송에 나가서 9시 뉴스 5초 7조 멘트 그거는 정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리는 데는 그리고 이제 대통령 특별사면 원포인트 한 사람만 딱 찍어서 사면한 거를 받아서 2010년에 다시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김영철 변호사 책을 읽어보게 되면 김영철 변호사가 7년 동안 삼성 거기에 법무팀장을 7년 동안 일을 했는데요. 그 7년 동안 이건희 회장이 사무실에 출근한 걸 2번밖에 못 봤다 그랬어요. 근데 그 2010년 경영 복귀 이후에는 일주일에 2번씩 사무실에 나왔어요. 복도에 기자들이 쫙 있으면서 회장님 뭐 어떠십니까 물어보면 이명희 형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이명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내는 그 시점에 갔다가 바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뭘 했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미래전략실 임원들을 만나보면 삼성그룹의 경영은 정말로 미래전략실이 한 거야. 이건희 회장이 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뒤로 물러서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기획되고 관리되고 그다음에 전문 경영인들이 뭔가 비즈니스와 관련돼서는 재량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이 신화부터 깨야 돼요. 그런데 이 성공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미래 전략실에 있는 임원들이 이제는 뭐냐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그룹 전체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이젠 삼성그룹은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저 끝에 있는 계열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정확한 판단을 내리겠어요? 그게 바로 그런 어떤 문제가 물산 합병 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과거의 성공은 이건희 회장이 개입 안 했기 때문이고요. 그런 어떤 삼성그룹의 경영 방식은 지금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은 지난 2년 반 동안 미래전략실 임원들에 의해서 놀아나는 허수아비였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장충기 사장 등등이 이거 너를 위한 거다. 너에게 적대적 M&A가 불가능할 정도의 지분을 만들어줄게. 물산 합병을 통해서,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거 많잖아. 그때까지 내 말 따라와. 이렇게 하면서 불가능한 일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무리수를 뒀게 됐고, 그 무리수가 불법 행위까지 간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삼성과 같은 방식으로 경영하면 안 된다. 이것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의 모습이 허상이다라고 하는 걸, 그게 바로 삼성의 변화의 첫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그 지금 말씀이 그러면은 그 삼성 이병철 회장 때부터 있었던 그 비서실 있잖아요. 네. 막강 비서실이 지금 미래전략실로 왔는데 그 비서실에 있을 때 임원들과 지금 이 미래전략실 임원들의 그 능력이라든지 하는 일의 업무가 좀 다르다는 거죠, 범위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좀 오버됐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60년대 비서실을 만들었을 때는 그야말로 비서실 조직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병철 회장 혼자가 모든 계열사들의 상황을 다 보고받고 다 직접 의사결정할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그런 조직이 가장 그러니까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커져가는데 그 소병회,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으로 넘어갈 때 처음에 이제 소병회 회장실에서는 주로 그 비공식 참모 조직의 중심이 기획 파트였어요. 기획팀. 그래서 이제 그 기획팀이 삼성자동차를 이제 기획해서 추진하다가 다 말아먹고요. 그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97년 외환위기 때 이학수 부회장 체제로 이제 넘어오는데, 이학수 부회장 때부터는 재무팀이 미래전략실의 핵심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숫자를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그룹이나 대우그룹처럼 대마불사의 전략을 가지고 규모를 키워서 오히려 국민경제를 볼모로 담는 그 방식으로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학수 부회장 시절에 재무팀은 축소지향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관리하는. 그게 이제 뭐냐면 축소가 아니라 효율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지. 예. 그러니까 이제 더 확대를 안 했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근데 그런 상태에서 2002년도부터 중국 효과가 발휘되면서 그때 이제 삼성전자의 휴대폰 사업이 세계적으로 확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숫자를 가지고 그룹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어떻겠습니까? 계열사들을 관리하는 데는 스마트한 능력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본업은 그게 아니라 바로 총실과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주식을 어떻게 조작을 하고 합병하고 이제 이런 거에 역시 바로 그 재무팀 소속의 임원들이 관리를 하게 된 거고요. 이 사람들이 결국 세상의 변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과거 방식으로 계속 계열사들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지배 주문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작업을 계속하다가 오늘날의 이 지경에 이르렀다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숫자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삼성의 기획도 참여했던 우리 그 공 선생 한번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생각들을 위주로 한번 지금 이거 삼성 지금 김상조 교수님 하신 말씀을 좀 더 설명하실 거 있으면 좀 보태주세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풀면 이제 96년에 와가지고서 삼성에 갔어요. 갔더니 당시 뭐 7사제 뭐 아니면 뭐 이것저것 바꾼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경영 혁신이라는 그 내용을 보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막 우격다짐으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참 이건이라는 사람이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주제에 열만 낸다, 바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결과 기준으로의 변화에 대한 그 절박성은 이제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뭐 장기 지배주주로서 당연히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그것을 조직의 변화로 어떻게 끌어낼 거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누가 그 얘기하던데 무솔리니가 그 이탈리아에서 그 출산 정책 할 때 뭐 애 안 낳으면 뭐 끊고 감옥 집어넣고 하는 식으로 말하자면 우격다짐으로 이거 해 저거 해.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7시 나와. 그래서 4시에 퇴근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 창의적으로 뭐 자기의 전문성을 길러.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턱도 안 되는 짓들 갖다 이것저것 막 해댄 거죠. 그러다가 97년에 나빠지고 금융위기 터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당시에 삼성이 굉장히 비대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익성 떨어지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학수 씨가 이제 비서실장 구조본부장 되면서 상당한 규모를 줄였죠. 제가 알기로는 수사에 대해서 사실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결과가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과거의 경험이 있었거든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07년 10월 말에 그 김영철 변호사가 양심 고개발을 하면서 그때는 완전히 삼성 특검이었죠. 그 삼성 특검 때는 정말 한 초반 첫 한 달 동안에는 특검이 아는 것보다도 제가 더 많이 알았어요, 삼성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왜냐하면 저는 김영철 변호사로부터 모든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특검 수사 결과가 끝나고 결과가 발표됐을 때 저는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었던 삼성 에버랜드 전환 사채 헐값 발행 사건에 관해서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 수사 결과만 보고는. 근데 놀랍게도 1심, 2심, 3심 모두 무죄였습니다. 그 바로 삼성 에버랜드 전환 사채가 지금 삼성물산 주식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삼성 에버랜드 전환 사채가 1996년에 발행이 된 겁니다. 이제 2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까지도 해결 안 되고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뭐 그 당시에도 특검 또는 판사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의구심 또는 비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심했어요, 사실은. 그때는. 그런데 그런 특별검사나 판사 개개인에 대한 의구심, 비난 또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특검 수사 제도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없는. 특별검사 대상으로 올라간 사건은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더 나가서 법률적으로는 무지무지 복잡한 사건들이 특검 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특검법도 그렇지만 수사기간이 70일밖에 안 돼요. 그리고 수사검사들도 굉장히 제한돼 있고 이걸 전체 검찰 조직을 다 동원할 수 있는 일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고 하면 아마 이거 수사하는 데만 1년 이상이 걸릴 겁니다. 그거를 70일 동안의 수사를 마쳐서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짧은 기간 동안 1, 2, 3심을 다 거쳐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이 복잡한 사건에 그 촘촘한 어떤 증거들을 다 특검이 확보할 수 있을까? 그렇게 큰 기대하지 마세요, 사실은. 지금 이 특검 수사가 이제 헌재 판결하고 같이 진행되는데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은 형식적으로는 행정법과 관련된 행정 판결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정치 판결입니다. 정치 재판이에요. 그렇지만 특검 수사는 그야말로 형사 재판입니다. 형사 재판은 합리적인 사람이 의심할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아주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 판결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삼성이 동원하는 변호사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들입니다. 여기서 특검 수사가 조금이라도 허점을 보이면 1, 2, 3심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을 때 주 선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빠르지 않았나
라는 느낌이 들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김성현 보좌관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는 그 미래전략실 임원 중에서 장충기 사장을 반드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같이 갔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 모든 로비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장충기 사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 특검 수사가 이번에 조금은 핀트를 수사의 어떤 포인트를 잡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구속영장 단계에서 약간 전략적인 미스도 있었고 뭐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해서 아직 뭐 재판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니까 앞으로 올해 내내 이런 어떤 논란들이 계속될 텐데,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큰 기대는 가지지 마시고 그냥 차분한 마음으로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꼬라지지 하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차분하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걸 일희일비하면 오래 못 사십니다, 다들. 그러니까 차분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 선생 말씀이 이제 가장 여러분들한테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좀 서두르지 않았나라는 생각 저도 좀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끌어오르니까 여기서 뭐 이 정도면은 집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저는 너무 분하고, 그러니까 저도 많은 기대를 했죠.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조금 냉정히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너무 분한데 그때부터 저는 생각했어요. 아침부터. 만약에 이 일이 끝내 유죄가 안 될 수도 있겠다.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오늘도 그 일환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여태까지 당했듯이 계속 당할 수는 없어요. 삼성에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박근혜 정부에 당한 것보다 더 앞으로가 깜깜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김상조 교수님 말씀, 변호사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저는 우리 국민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약점을 많이 노출을 시켰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나타나지 말아야 될 자리에 흔적을 너무 많이 남겼어요. 변호사들이 자기들이 법원리 아무리 자료 갖고 뜯어 맞춰도 안 될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지 못한다면 삼성에 어떻게든지 흠이 가게끔 저는 모든 전력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가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김상조 교수님이나 우리 공 선생 같은 분이 옆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 국민들이 옆에서 다 같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김기춘, 조윤선 구속시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김기춘만 구속시키고 조윤선은 내놓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이재용 부회장 사건 때문에 여기서 잘못했다가는요, 단바닥이 무너져 내리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마치 뭔가 한 것 같이 이렇게 하면서 위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우린 끝까지 이재용 부회장한테 이 초점을 바꾸면 안 돼요. 이재용 부회장 봐야 되고 여기서 논점을 흐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끝까지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이것을 지켜봐야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뭐 손 의원님 말씀에 초를 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아주 낙관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 특검 얘기를 잠깐만 더 해드리면, 사실 제 별명이 삼성 저격수거든요. 저승사자. 뭐 죽여야지 저승사자. 예, 끌고 가야 저승사자가 되는 거예요. 예. 저격해가지고 공포 날려봤자야. 예. 그쵸? 근데 근데 도깨비 보니까 요새는 저승사자가 좀 약하던데. 그 이상의 수단은 없지만 그건 오히려 대중들의 경제 인식을 왜곡할 뿐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요. 그래서 딱 끊었어요. 3년 동안 딱 끊은 건 아니고 이거 거짓말했네. 손석희 사장의 뉴스룸에는 딱 3번 남았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제가 손석희 사장한테 빚을 진 게 있어서 1년에 한 번씩은 끌려나갔고, 그거 이외에는 전혀 안 하다가 이번에 또 청문회 등등 이제 삼성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2017년부터는 조금씩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청문회 나가셔서 주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뭐 주정 선배께서 SNS 스타가 됐지만 사실 이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로부터는 김상조가 삼성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차분하게 정리를 잘 해줬다.
평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업계에서는 김상조 선생님이 떴고 예. 일반 대중한테는 주진영. 예. 저는 공영방송 선생- 스타일이고 예. 주 선배는 저는 그러니까 종편 스타일로 SNS 스타일. 일반 우리 지지자들이나 이쪽에서는 제가 떴습니다. 그래서 여기 셋이 같이 김상조 선생이 가면 떴다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요.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들 알죠. 인정을 받은 지가 벌써 뭐 따지지 오래된 마세요. 사람이니까. 그걸 꼭 챙겨가지고 가야 돼. 우리가 그 내용이에요. 얘기한 거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주 선생님께서도 이 질문을 좀 준비하셨고, 저도 이제 SNS에서도 봤고, 또 우리 이 같은 이제 SNS에서 계속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제가 중간에 어려운 얘기 나오면은 제 수준에서 묻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듣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해드릴 것이고요. 처음 시작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애 보좌관 항상 토요일 날도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오는데 본인 한번 얼굴 비치고 인사 좀 해주세요. 오늘은 김성애 보좌가 굉장히 질문이 많습니다. 오늘. 예, 공 선생님이 양복이 어울린다 그래서 양복을 입고 나왔고요. 질문 워낙 멍청한 질문이긴 한데 뭐 질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건 뭐 중간중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끼어들어서 네. 얼마든지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 조금 아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정했어요. 김상조, 주진형, 삼성을 말하다. 삼성을 씹다.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감정적으로는 그냥 삼성을 말하다. 우리 지금 이틀 지나니까 지금 저도 감정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너무 분해갖고. 그래서 그 얘기, 지금 이재용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얘기들 한번 처음에 서로 한 분씩 의견들 얘기 좀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우리 공 선생님 어떠셨어요? 그저께 그 반응을 보시고? 그랬나 보다 그랬어요 저는요. 왜냐하면 그 대가성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확실한 증거를 기준으로 볼 거냐라는 것은 사실은 좀 불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유라 최순실한테 돈을 준 거는 알겠고 그 전에 이러고 저러고 자기들끼리 뭐 얘기를 한 건 알겠지만 삼성물산 합병에 관해서 콕 찍어서 청탁을 했고 그래서 국민연금에 개입을 하고 돈을 줬다라고 하는 증거를 갖다 구체적으로 잡겠다 싶으면 그럼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제 방송에서도 표현했던 건 뭐냐면 아니 눈을 꿈쩍했는지 옆구리를 찔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박근혜나 아니면은 안종범 수석 같은 사람은 이게 자기들이 보기엔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뿐이다. 삼성이 해달라고 해서 한 거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고, 근데 그런지 안 그런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잡기는 어려운데 문제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것을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는 것이 지금 타이밍에 맞는 건지 저는 아마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특검이 아니었고 검찰이었고 검찰이 제대로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시간을 걸려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밑에 사람들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제대로 안 불면 한 뭐 10년 때린다라고 하면 대신에 불면 뭐 한 5년 때려줄게 뭐 이렇게 해야 관련된 사람이 불지 않으면 이것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원래 성격상. 그래서 이제 특검이라고 하는 그 시한이 있는 데서 하기에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구속 조사 이재용을 부른 것 자체도 약간 타이밍이 좀 일렀다 생각했고, 구속영장 신청한 것도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일렀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 당장 구속영장이 청구됐는지 안 되느냐를 자꾸 보면 안 되고,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좀 더 심경 변화가 있거나 이 추가적인 뭐 자백 같은 것을 있으면 그걸 갖고 그때 갖고 물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것은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지 지금 구속영장을 시켜서 뭐 우리 분풀이하는 게 포인트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우리 김성애 보좌 한번 얘기 좀 주시고 그다음에 김상조 교수님 말씀 좀 듣죠. 근데 저도 뭐 공 선생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 기본적으로는 문체부 같은 경우는 지금 국장과장들이 다 진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조윤선 장관이 파기하라고 하드디스크도 감춰뒀다가
검찰에 제출하고 제가 그랬어요. 이제 과장이 국장을 찌르고 국장이 이제 그 위를 찔러서 결국은 조윤선이 제가 그랬어요. 김기춘을 찔러서 어제 둘이 같이 구속이 됐는데 제가 몰랐는데 최지성 부회장이 그저께인가 입건이 됐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입건 조치를 안 하고 있었어서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잡는 게 맞긴 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이를 꾸몄던 마스터마인드들은 좀 등한시되어 있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려운데 이제 공선님 설명하신 것처럼 시간상의 문제를 같이 고려해야 되는 점이 있어서 저는 구속 불구속보다는 결국 유죄 무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무슨 재판마다 국민들이 전부 다 가갖고 이걸 뭐 전화라고 관심을 표명해야 재판이 올바로 진행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 이게 사법부의 불신이 얼마나 뿌리 깊은 건지 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희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거 무슨 재판마다 가서 잡아야 되고 촛불마다 나가야 되고 뭘 기소한지까지 봐야 되는 이 자체가 좀 그게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그 사실은 그 구속영장 청구한 날이죠 아마. 그 아침 방송에 주 선배께서 나가셨고 저녁 방송에는 제가 나갔어요. 전에 또 이제 저희 둘이 통화를 하면서 사실 이 결과 뭐 예견했다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뭔가 좀 불길하다는 그러니까 그 특검이 전략을 잘못 세운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은 저희 두 사람이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이제 뉴스를 딱 보면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마음이 허탈하지. 이렇게 허탈은 했죠. 근데 이제 마음이 무너내릴 정도의 충격을 받은 건 아니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특검 근데 그때 제가 그 별명을 얻게 된 이유가 하나는 에버랜드 전환 사채였고요. 그다음에 그 3년 후에 99년 2월 달에 역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성 SDS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것이 역시 헐값 발행이 됐는데 에버랜드 사건은 1, 2, 3심 모두 무죄가 됐어요. 근데 SDS 건은 고법까지는 무죄까지 갔다가 대법에서 파기환송되면서 다시 고법으로 돌아가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사건 중에서 하나는 무죄고 하나는 유죄가 났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사건이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회사의 주식을, 그러니까 에버랜드 같으면 시중에서 공정한 가치가 주당 20만 원으로 평가되는 주식이었는데 그거를 이재용 부회장한테 7,800원을 줬어요. 그다음에 SDS 주식은 그러니까 장외 시장에서 주당 5만 원으로 평가가 됐는데 7,180원.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 두면 참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사건인데 왜 하나는 무죄고 하나는 유죄였느냐? 에버랜드 전환 사채는 기존 주주들한테 이게 다 계열사들이에요. 기존 주주들한테 일단 배정하고 얘네들이 다 실권한 다음에 이재용한테 줬어요. 근데 SDX는 한번 해보니까 뭐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구주주들한테 배정하는 절차를 생략해버리고 바로 처음부터 제3자 배정을 했어요. 이 부분을 이제 문제 삼고 삼성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걸고 들어가서 어떻게 판결이 났느냐면 어찌됐든 구주주들한테 다 배정을 했다. 그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사로. 그래서 아니 바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주식을 포기했다. 바보예요. 근데 바보라고 해서 다 감옥에 쳐넣을 수 없다. 이겁니다. 판결문의 내용이. 근데 요 SDS 거는 뭐냐면 그 기회조차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배임이다. 이 논리를 누가 만들어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삼법학자가 이 논리를 만들어냈어요. 앞으로도 아마 1년 내내 이 비슷한 정말로 일반인들이 들으면 저게 무슨 말장난이야 라고 할 아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법 논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돼. 이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저 댓글에서 무식해서 용감한 손혜원이라고 저기 써있네요. 그리고 손혜원은 감성 직관만 뛰어나지 정치 역사에 대해서는 무식하다고 나왔어요. 그 무식해서 용감하게 가겠습니다. 알면 골치 아파요. 그쵸? 제가 질문 드리면은 이제 주 박사님, 공 선생님하고 이제 김상조 교수님이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때 대답해 주십시오. 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맞습니까? 삼성이란 조직은 도대체 어떤 조직입니까? 아니 본인이 해주세요. 아, 제가 할까요? 삼성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런 상태까지 왔는지 예. 여태까지 그랬는데 노출이 간간이 되는 건지. 뭐 여러 가지가 포인트들이 많은데요. 그 삼성그룹에 입사를 하면 이제 전 그룹 계열사들의 이제 신입 사원들이 다 이제 합숙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외워야 할 것들이 이만큼의 매뉴얼을 나눠줘요. 그 매뉴얼의 가장 첫 부분에 나오는 게 삼성 성공의 비밀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청문회 때도 제가 얘기했던 거죠. 일단 진짜 회장의 영도력, 지도력이 아닙니다. 영도력. 두 번째 미래 전략실의 기획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계열사 이제 경영진들의 전문성.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오늘날의 삼성의 성공을 낳았다. 이렇게 해요. 이거를 자기 머릿속에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삼성그룹에서 서바이벌 하지 못합니다. 주선배처럼. 그게 각인이 안 되면 그 조직에서는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화를 대한민국 국민들도 다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 사람들도 이제는 스스로 믿어요. 진짜로. 이걸 만들어낸 사람들도. 우리 모두가 허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종교구나. 예. 아니, 이거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다. 조금 전에 제가 무슨 표현을 쓰려고 그랬냐면 북한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허상을 자기 스스로 믿어버리고 그 다음에 국민 모두를 그러니까 믿게 만드는 힘을 가진 조직이 바로 삼성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잘 작동할까요? 더 나아가서 오늘날에도 과거처럼 유효하게 작동할까요? 이걸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진짜로 허구예요. 일단 여러분들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 특히 삼성전자의 성공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언론들이 뭐 반도체 신화 뭐 얘기하면서 또는 뭐 애니콜 만들어가지고 불량이 나니까 그거 다 화형식 시키고 뭐 이런 식의 리더십을 발휘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회장으로 재직한 게 한 26년 정도 됩니다. 87년 말에 해서 이제 2014년까지 있었으니까. 근데 그 약 16년, 17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이른바 친정, 본인이 직접 경영을 한 기간은 극히 짧아요.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88년에 총수가 됐지만 지금 이재용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가신들과의 일정한 정도 과도기를 거쳐요. 그 기간 동안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진짜로. 그리고 한 5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93년에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통해서 즉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다 바꿔라. 그게 바로 이제 이건희 회장이 친정 체제로 들어왔던 그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업을 본인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성공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동차 이런 거. 반도체는 이병철 회장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새로 시작한 사업 세 가지가 있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자동차예요. 자동차. 정말로 성공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게 나라를 말아먹을 뻔했어요. 그룹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외환위기가 난 다음에 바로 직후에 이건희 회장은 폐암 수술을 받아서 사실은 일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 있었어요. 바로 그때부터 사실은 이학수 부회장의 관리의 삼성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삼성의 성공은 오히려 이건희 회장이 경영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정말로 역설적으로.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재벌들의 변화 또는 3세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시사성이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재벌 총수가 경영에 직접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그 그룹은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4년쯤 돼서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이제 나온 게 뭐냐면 5년 후, 10년 후에 먹을 거를 신수종을 찾아라. 이게 그때 한 말이고요. 위기를 강조하는 그게 그때입니다. 근데 1년도 안 지나서 엑스파일 사건이 터졌어요. 2005년에. 그 다음에 2007년도에 김영철 변호사 양심 고백이 있었고 역시 들어오자마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삼성특검 수사받았고 일부분은 유죄 판결 받았고